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상관물은 달라요. 그러나 함께 있어서 아름다워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56개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이것이 극복 안 되면 우리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효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제 입 닫고 귀를 열자. 내가 옳다면 네도 옳고 네가 그러다면 나도 그러다. 네, 안녕하세요. 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늘 품고 있어야 될 질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난 다음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문학 아고라에서 바라본 세계의 중심은 어딘가? 오늘 강연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강연 내내 이 세계의 중심은 어딘가? 인문학 아고라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중심은 어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화두를 들면서 제 강의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라는 질문. 근데 어떻게라는 말, 어떻게라는 질문, 영어로 how라고 한 질문,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짜장면, 짬뽕, 볶음밥? 언제, 어디서? 대개 선택지가 주어진 질문입니다만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당혹스럽고 난감합니다. 어떻게? how라고 하는 이 질문. 사실 앞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길게 보면 지난 100년, 짧게는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근 70년 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식민지를 극복해야 됐었고 산업화를 이루어야 됐었고 독재 정권에 싸워야 됐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됐고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모든 노력들을 위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가 아니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의문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IMF인가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뭔가 이렇게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야말로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미루어오다가 지난 4월 16일 팽목항에서의 그 사건으로 더 이상 이 질문을 미룰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가장 시로서 잘 표현한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내 마음속 지도 별자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자면 지금 나에게는 길도 경도 없다.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우린 늘 길이라고 하면 앞을 생각합니다. 앞에 길이 있는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나 한 사회에서 삶이나 미래나 길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걸어온 길은 보입니다. 길은 뒤에 있다. 앞에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길게 보면 100년, 짧게 보면 60년의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러나 앞에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고전적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답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이다. 사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또 저 자신, 우리 모두는 그냥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훌륭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이 훌륭하게 사는 거냐 이 문제예요. 가장 우리는 흔히 고전적인 가치로서 절제하는 거, 겸양, 남에 대한 배려, 관용, 하나의 개인의 윤리적 덕목으로서 도덕적 규범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훌륭함이 뭐냐?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아름다움은 늘 서로 다른 것의 어울림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산과 물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산과 물이 함께 있으니까. 산과 물은 달라요. 그러나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지금 단풍이 듭니다만 빨간색이 노란색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좁게는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되고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도 서로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인간 사회도 사실은 조화가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으면 네가 틀리고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의 다른 것들이 지금 함께 어울려 있는데 이 난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극복 안 되면 우리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여러분들께서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그래 여기를 물려줄만 하다라고 여기가 살만한 곳이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추락 안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모든 곳이 전국 어디나 분쟁과 갈등의 현장입니다. 밀양 하면 곧바로 송전탑이 떠오릅니다. 제주 강정마을 떠오르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에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입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지명들이 곧바로 분쟁과 갈등을 떠올릴 만큼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계층과 혹은 어떤 집단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정부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부 자체가 바로 분쟁과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역사적 경험이 다른 세대 간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런 생각의 다른 거, 생각의 불일치가 곧바로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나하고 저들을 가르는 소위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뭡니까? 용액에다가 담궈서 알칼리성이나 산성에 따라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식의 어떤 툭 질문을 던져서 너 어떻게 생각해? 물으면은 바로 좌우로 쪼개집니다. 동창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야 세월호 특검법 어떻게 생각해? 누가 말 꺼내면은 그걸로 친구들 쪼개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한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 최근에 보고 놀랐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손현재 씨가 굉장히 잘했죠. 잘하니까 곧바로 손현재 안티팬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김연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김연아를 좋아한다고 해서 손현재를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고 대북 교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북 교류를 이야기한 사람은 퍼죽이고 종북이 됩니다. 심지어는 또 인권을 이야기하면은 흡수 통일론자가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대개 4년마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글로서는 2010년에서 14년 걸 보면 한 문항이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중요하다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설문에 답한 56개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흔히 일상 대화 속에서 중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조차도 우리보다도 높습니다. 우리가 56개국의 최하입니다. 어떻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 56개국 중에 최하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단 하나의 옳음만이 존재하는가? 하나만 옳으냐?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리고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리냐? 서로 다른 이견은, 서로 다른 의견에 불을 치는 분열로 이어져야 하는가? 또 다른 것에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가치관, 나에 대한 판단은 인정하고 포용할 수 없는가? 또 그걸 넘어서서 개인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서로 다른 이견들은, 서로 다른 견해들은 합의될 수 없는가? 특검법을 주장하면은 법 질서를 세울 수가 없고 법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은 유족들의 아픔은 달랠 수 없는가? 왜 양자택일 속에서 우리는 딜레마적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거냐 저거냐 또 그 가운데 각 개인들은 줄을 서야 되는 이 상황, 이것밖에 살 길이 없는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접점이 있었습니다만 분리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말이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모두가 스코틀랜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발언이고 정치적인 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가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바마가 2007년에 처음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오바마는 이름 자체가 브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9.1 이후 미국인들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테러,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테러라든지 이슬람 국가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도 있었고 긴장 상태에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나갔을 때 미국인들은 대단히 의심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 미국 사람이 맞는가? 또 종교적으로 개신교인가? 저 사람이 혹시 이슬람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런 질문에 익숙해서 내가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한 대답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바마 답은 뭔지 아세요? 이라크 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이라크 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다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국민을 쪼개 넣는 것이 아니라 쪼개진 국민을 붙이는 발언이라 해야 된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느 기자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미국 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바마는 바로 질문이 오자마자 질문이 잘못됐다. Wrong question. 질문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서 있느냐 없느냐 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미국 편이었다고 물은 그 질문이 무색한 질문이었어요. 어찌 보면 종교에 대한 바른 태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바로 통합적 사고가 발언하는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면 늘 투표 혹은 다수결을 많이 생각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제도로서 다수결이나 투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민주제도로서 투표라든지 다수결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과정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저 문장을 최초로 본 것은 1988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굉장한 민주화했던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그냥 떠나서 미국으로 왔던 시점이고, 저도 유신 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의미 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김상진 열사의 그 말이 더 저한테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할 만큼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 투표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권교체,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정도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럴 때 요즘에 한국이 분열과 갈등, 분쟁, 이런 일상적인 속에서 제가 생각이 된 것이 바로 다시금 떠올랐던 얘기가 바로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요구한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1955년에 미국이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을 국가 경쟁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가과학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에 과학재단을 만들고 나서 1965년에 국립인문지능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문화 국가고 다인종 국가고 다종교 국가입니다. 이 여러 가지 다인종 다문화가 섞여 있는 이 속에서 하나의 어떤 통합된 미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입니다. 자, 생각할 것은 그 국민의 통합, 시민의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문학진흥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로 묶고, 또 여기 이야기한 대로 민주주의는 Democracy demands the wisdom of citizen.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요구한다, 필요로 하는 정도가 요구한다, demand한다. 그거 없이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속에서 시민의 지혜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은 국민 통합, 시민 통합 이런 문제로 있어서 인문학과 예술을 그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1997년에 Creative America, 창조적인 미국, 이 정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 위원회에서 미국 대통령이 낸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예술과 인문학은 명백한 공공재다, public goods다. public goods란 말입니다. 공공재가 뭡니까? 바람, 물, 공기, 심지어 우리 공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공공재라 그럽니다. 어느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문학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개인의 교양을 높여주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사회적인 공공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가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얘기가, 바로 예술과 인문학은 명백한 공공재다. 그리고 번영하는 문화, 이 문화를 구성한 두 가지 내용을 뭐냐 한다면 바로 예술과 인문학입니다. 이 번영하는 문화는 생기 넘치는 사회의 핵심적 요소이며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그야말로 민의주의가 되는 주인이 되는 이 사회를 위해서는 예술, 인문학, 문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가의 국격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한 사회에 문화적인 품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품격이고 문화적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교훈, 또 역사적 경험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없는가? 전 있다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1945년 해방될 당시, 그리고 196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와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를 많이 비교합니다. 1950년 기준으로 볼 때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1,100불 정도입니다. 1,190불 정도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얼마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860불 됩니다. 근데 지금 1950년대부터 한 70년 지났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나의 국민소득은 1,800불 정도입니다. 우리는 얼마죠? 적게 잡아도 23,000불, 또 어떤 때로 잡기에 따라서는 25,000불 수준입니다. 자, 그걸 두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독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저는 가나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인문학적인 두께 차이다. 우리는 왕의 언행을 500년간 매일매일 기록해왔던 왕조실록을 가지고 있는 인문적 두께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글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말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글이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어떤 문자를 보더라도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언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7세기, 8세기 동아시아 사상의 주류라고 한 것은 화엄 사상이었습니다. 불교 중에서도 화엄 사상입니다. 그 화엄 사상을 가장 한국적인 사유 속에서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바로 그런 인문학적 두께의 차이가 저는 지금의 한국과 가나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찌 보면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원효의 화정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원효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대개 한 7세기 인물입니다만, 지리적 변방에서 담론의 중심에 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개 원효가 살았던 7세기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를 본다면 한국은 대개 지리적으로 변방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인도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불교가 이렇게 전파되면은 그 전파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는 이런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학문적인 변방에 속한다고 한 것은 뭐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교들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효와 같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했던 스님이 의상 스님입니다. 의상 스님 외에도 많은 스님들이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배워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원효는 행인지 불행인지 유학을 못 갔어요. 해골, 바가지 물 일화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하튼 유학을 가려다가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유학을 안 갔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 보면은 지금 후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다행한 일이었다. 왜? 원효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원효 자신도 장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입 닫고 귀를 열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 당시 7세기 중국, 동아시아 같으면은 인도로부터 들어온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대략 한 700년 정도, 600년, 700년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수입되어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불교의 황금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이경전이다.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여기다. 서로 경전적인 권위를 다투고 있던 시기예요. 의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화엄이라고 하는 그 사상에 어떤 뭔가를 배워왔습니다. 배워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해동 화엄 초조, 그러니까 한반도의 화엄 사상을 소개한 첫 번째 조사가 된 거예요. 근데 원효는 유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교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혼자 이 변방에 앉아서 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리적 변방에서 담론의 중심에 서다. 실제로 원효는 의상이 중국에서 인용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인용되고 동아시아의 중요한 사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원효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바로 화쟁론입니다. 이 화쟁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열반경 종요입니다. 통, 중전지 부분, 귀, 만류지 일미, 개, 불이지 지공, 화, 백가지 이쟁. 화, 백가지 이쟁의 화, 이쟁의 쟁, 두 개가 화쟁입니다. 번역하자면은 부분적인 여러 경전들을 통섭하여서 여러 갈래의 흐름들, 여러 다양한 담론들, 이론들을 보면 귀만류지일미, 그 여러 가지의 흐름들을 한맛으로 돌이키며 또한 부처님의 지극한 뜻을, 올바른 뜻을 열어서 여러 학파들의 쟁론들을 화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쟁의 핵심입니다. 원효는 경전을 해석할 때마다 A라는 경전을 해석하면 이 경전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B라는 경전을 주석을 하면 B라는 경전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저는 처음에 원효의 텍스트를 보면서 원효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보는 것마다 최고로 한다.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최고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랬다가 다시 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찬찬히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바로 원효는 여기에 저기에 이것이 오르면 저것이 그르고 저것이 오르면 이것이 걸리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경전을 모든 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이 다 속에서 통일성을 보고 통일성 속에서 다를 보고자 하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효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시, 개비, 여기 개자는 모두 개자입니다. 자, 모든 주장들이 다 옳다. 그러나 모든 주장들은 다 틀리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말은 동시적 상황입니다. 내가 옳으면 네가 그르고 네가 옳으면 내가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면 네도 옳고 네가 그르다면 나도 그르다는 거예요. 그 예를 원효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장님들 여러분들이 코끼리의 여러 부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님으로서는 시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이라고 하는 이 촉각으로 유일하게 세상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코끼리가 길다, 나는 코끼리가 벽과 같아, 나는 코끼리가 기둥과 같아, 이 얘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코끼리가 기둥과 같다고 해서 저 사람이 코끼리는 벽과 같다는 말이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동시에 내가 다 옳습니까? 아니죠. 코끼리 전모를 우리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원효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장님과 같이 부분적 진리성밖에 없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따로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분적 진리성만 있으니까 우리 모두 겸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내가 만진 것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진리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계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끼리라는 것의 전체 모양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효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원효 자신도 장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진리란 게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효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만진 것,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저는 이것이
화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예의 화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두 옳다, 모두 그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옳으면 네가 그르고 네가 그르면 내가 옳다라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면 네도 옳고 네가 그러면 나도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두 가지입니다. 계속 와글와글 떠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왜냐하면 옳은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무슨 길입니까?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과 같다고 하는지 귀를 여는 거예요. 입을 안 닫는 순간, 안 닫는 이상은 계속 와글와글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닫고 귀를 여는 거. 그리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예화로서의 탁월성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장님에게 열려있는 또 다른 감각기관은 귀입니다. 이제 입 닫고 귀를 열자. 실제로 서양에서 행동경제학 이런 걸 한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낙관적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결국 인간은 진화해왔고 어떤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장님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과정이 논쟁의 과정이라면 장님들이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과정이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인간이게끔 하는데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세요? 작년 런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시면 48세 된 로요 케네트,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입니다. 이 아주머니와 그 앞에 있는 흑인 청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칼입니다. 지금 막 휴가 나온 영국 군인 하나를 살해했습니다. 이 친구하고 둘이서 살해하고는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 이 아주머니가 다가간 거예요. 그냥 아주머니를 잡은 게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그 흑인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 때문에 더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시간 동안에 지금 뒤에 본 사람들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고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로 막 퍼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로요 케네트라는 이 아주머니는 아들 생일에 가던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무섭지 않았느냐? 그럴 때 로요 케네트 저 아주머니가 한 말이 범인이 흥분하고 있었지만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지 않아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무서울 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나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자식이 술 취한 아버지가 무서운 것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무섭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평범한 아주머니의 이 얘기가 제가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하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답을 저한테 준 거예요. 왜 대화가 중요한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화쟁은 대화의 철학이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논쟁은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지만은 대화의 과정은 저 사람이 왜 옳은가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저 사람의 얘기에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눈에 비친 나를 보는 과정입니다. 다른 과정입니다. 저는 논쟁이 필요 없고 대화만 하자는 얘기합니다. 논쟁은 반드시 대화로 이어져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대화의 과정입니다. 또 저 사람 눈에 비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계시계비의 과정이다. 왜? 우리는 제주 강정마을을 놓고 어떤 사람은 해군 기지 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국가의 장래, 우리 또 한반도의 장래를 봐서 국가 안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환경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 둘 다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왜 환경을 택하면 안보를 희생해야 되고 안보를 택하면 환경 희생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이런 양극화된 이익만 가지고 논쟁만 하느냐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서로 옳다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했다면 왜 상대방이 옳은지에 대한 경청하는 과정, 그것이 저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고 때로는 그 정의의 논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넘어서서 화쟁이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용산 참사가 났을 때 거기에 있던 철거민들이 자기들의 아픔만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거기 죽은 희생당한 경찰관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유족의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좀 더 넓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화쟁적 대화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작년 코끼리 예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계비, 모두 옳고 모두, 이건 양비론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쪽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의견이 다르고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 내 입장 다른 사람,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경청입니다. 아까 귀 기울여 듣다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듣는 거. 귀 기울여서 듣는 건 단지 그냥 다른 사람 얘기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듣더라도 우리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비워놓고 듣지 않으면 음악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논쟁할 때 보면 경청이 아니라 상대방 얘기의 약점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는 거예요. 경청은 자기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공감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옳은가? 왜 저 사람 눈에 비친 나는 그런가? 왜 저 사람 나를 틀렸다고 생각하는가를 공감하는 건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sympathy, 동정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이거하고 다릅니다. 뭐냐면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기에서 대어보기, 상대방 입장에 대어보기입니다. 그것이 공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념 갈등이 심하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념 갈등만큼 심한 게 종교 갈등이고 또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갈등들입니다. 그 예가 미국 같은 경우에 바로 낙태 논쟁입니다. 낙태 당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화해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분대로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다, 산모의 선택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마찬가지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프로-라이프,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극한 대립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청원을 해가지고 낙태 금지를 주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입법 청원이 있었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입법화 됐습니다. 그래서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낙태가 불법입니다. 근데 그 이르는 과정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낙태 반대론자들은 거의 종교적 신념이다 보니까 낙태 시술하는 병원에 대한 방화, 테러, 살인 사건이 적어도 7명이 죽고 미수범이 14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격렬했습니다. 도저히 화해될 것 같지 않은 격렬함이 있었고 결국 합법화 됐습니다. 불법화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통과된 이후에 그
법을 낙태 반대론자의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신문에 글을 기고했어요. 지금 미주리주의 55%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이 싱글 패런트,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낙태 찬성 반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무언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을 기고하고 낙태 찬성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 솔루션을 찾자, 해결 방법을 찾자.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하고 그 결과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테러도 거의 없어졌고, 또 말하자면 미혼모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바라는 바는 같은 동일한 점이 있는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두 어떤 의견을 놓고도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서 소위 두 사람 다 동의할 수 있는, 또 두 사람 다 지향하고 있는 공동의 선을 마련할 수 있었고, 거기로부터 사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간디가 한 이야기입니다. 갈등과 분쟁은 진리를 드러내는 에너지고 기회다. 갈등과 분쟁은 우리는 늘 문제시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시끄럽고 데모하고 막 아무것도 안 돼. 다 깽판 치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나 사실상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고 에너지라는 거예요. 사실 에너지의 분출입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없는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이 문제가 아닌 상황, 진리를 드러내는 에너지가 되고 기회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사실 우리는 대화란 말할 때 다이얼로그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이얼로그는 뭡니까? 둘 간에서 논리입니다. 둘 간의 로기아라는 말, 논리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논리는 뭐냐면 둘 다 말이 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둘 다 말이 되는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너무 단순화시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월호 문제 해결을 놓고도 사실은 법적인 엄정성, 법체계 중요하고, 또 가족의 그 슬픔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우리는 파국으로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인가? 둘 다를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민의 지혜는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강의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체념이라고 하는 것, 체념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시민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체념하면은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채자를 보십시오. 채를 보면 진리채입니다. 불교 아시는 분들은 불교의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할 때 그 제가 바로 저 채자입니다. 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국어 사전을 보면은 한 가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희망을 버리고 단념함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도리를 깨닫는 마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뜻은 두 번째 뜻입니다. 도리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저는 대화에 있었으나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체념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이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경험들을 아닐 수 있다라고, 저 사람의 경험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주관을 포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 갈등과 분쟁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든 하나의 합의가, 작은 합의, 공통의 분모가 만들어진다면 체념한다는 것, 이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대인들의 우리가 지금 들어도 경청하고 우리가 지금 들어도 존경할 만한 글을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기원전 3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800년, 2400, 500년 됐나요? 2400년 전 이 얘기입니다.
아쇼카 왕은 뭐 잔혹한 전쟁을 치르고 또 인도 전체의 어떤 통치권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거 나름대로의 참여를 거쳐서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아쇼카 왕이 돌에 새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저 아쇼카 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는 자랑하고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건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에도 새겨 들어야 할 어떤 고전적인 지혜가 아닌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인문학 아고라에서 바라본 세상의 세계의 중심은 어딘가? 어딥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중심은 어딥니까? 우리 몸의 중심 어디죠? 어떤 분은 가슴, 어디요? 마음? 나? 여러분 발가락이 아파 보십시오.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내 몸의 중심이 됩니다. 귀가 여기 있는 것 같죠? 귀가 아프면 귀가 내 몸의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인문학 아고라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중심은 이 세상이 아픈 곳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분쟁과 갈등의 현장입니다. 저는 인문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아픈 곳.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 가서 한 것도 그분에게는 거기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갔던 것도 그분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또 아픈 곳입니다. 저는 인문학이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럴 때 인문정신, 인문학은 세상을 이어줍니다. 계층과 왼쪽과 오른쪽, 위, 아래, 남, 북, 모든 지방, 지역 이어주는 게 저는 인문학이고 인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 오른쪽. 우리는 뭐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이럽니다만 왼쪽, 오른쪽은 역할도 다르고 우리 좌뇌, 우뇌도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 왼손과 오른손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날 때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도움이 된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도움이 돼요. 의학적인 메커니즘은 어떤지, 내 몸에서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왼손을 잡으면은 화가 가라앉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손 잡지 말고 한번 잡아보세요. 반대로 이 손을 잡고 화를 한번 내보세요. 화가 나지는지. 우리는 화가 나면 이럽니다. 이럽니다. 자연스럽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간절하게 염원할 땐 손을 잡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왼손과 오른손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다는 거, 늘 우리 사회의 어떤 이어주는 이런 역할로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늘 기억을 해 주십사. 바로 그럼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된다. 같은 분쟁과 갈등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자. 그것이 진리가 드러나는 보다 더 큰 공동의 선을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게끔 하자.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을 이제 달리 보자. 이런 걸로 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